안녕하세요, 신혜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리기능사 필기 이론 총정리 영상입니다. 목표 점수는 70점에서 80점대인데요. 문제만 콕콕 집어드리고 싶지만 문제 답만 외우는 건 제가 드리고 싶은 영상의 취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리기능사라면 알고 있어야 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3시간 안에 정리를 끝내서 적어도 70점대는 가능하도록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조리기능사 필기시험은 단지 요리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리기능사로서 지식적인 능력을 갖추었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전반적인 구성을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 과목으로 시험이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위생관리, 두 번째 안전관리, 세 번째 재료관리, 네 번째 구매관리, 5번째 기초 실무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한식, 양식, 일식, 중식 각각 종목별로 대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5번째 과목은 모든 그 종목의 공통 과목입니다. 공통 과목인 1과목에서 5과목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인 위생관리와 안전관리는 조리기능사로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위생과 안전에 관한 규정, 질병, 법, 미생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규정과 법에 관련해서는 주로 이해가 필요하고 질병과 미생물에 관련해서는 좀 암기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세 번째와 5번째 재료관리랑 기초 실무는 식재료와 요리 실무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네 번째 구매관리는 조리기능사로서 음식점이나 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능력 그리고 개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과거에는 1, 2과목 중심의 단순 암기 문제가 많았다면 요즘은 좀 유추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고 암기를 해야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과목에서 5과목까지 대략적인 구성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핵심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과목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는 총 6장으로 내용 구성되어 있고요. 1장은 개인위생관리, 2장은 식품위생관리, 3장은 주방위생관리, 4장에서 식중독관리, 5장 식품위생관계법규, 그리고 6장에서 공중보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 개인위생관리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을 해보셨던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보건증을 제출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건강진단 검진은 1년 주기로 받아야 하고 총리령에 의한 의무입니다. 여기서 5장에 있는 식품위생관계법규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미리 암기하고 갈게요. 조리사, 영양사의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령에 의해서 2년 주기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강진단 검진은 1년 주기 총리령,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서 2년 주기로 한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다음은 역성비누입니다. 여러분, 역성비누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역성비누는 세척력은 약하지만 살균력은 높은 비누로 먼저 일반 비누로 손을 닦고 그 다음에 역성비누로 한 번 더 손을 이렇게 씻게 됩니다. 이 비누의 사용법은 일반 비누랑 이렇게 동시에 사용하거나 비누랑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위생관리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위생관리의 필요성은 첫 번째,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두 번째, 위생법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번째, 식품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청결한 이미지를 통해서 그 음식을 제공하는 점포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다섯 번째, 고객 만족, 매출 증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대외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질병의 예방이라든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예방 치료는 아닙니다. 자, 비슷한 내용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5장 관계법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도 목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서,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식품 산업의 발전이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요거 정리를 하면 위생관리에서는 질병의 치료 예방이 포함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산업의 발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 내용 5가지, 6가지 외워주시고 거기 포함되지 않는 내용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올바른 조리 복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상식선에서 생각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깨끗한 조리복, 오염을 막고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하되, 머리카락이나 머리의 오염을 방지를 위해서 위생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시계나 다른 장신구들은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의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계는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겠죠. 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1장 내용 정리 끝났고요. 바로 다음 2장 식품 위생 관리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미생물이 나옵니다. 미생물은 곰팡이, 효모, 스피로에타, 세균, 리케차, 바이러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서가 미생물의 크기 순서고요.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말씀드렸습니다. 곰팡이가 가장 크고 바이러스가 가장 작죠. 여기서 바로 암기하고 가면 좋은 것이 스피로헤타는 매독균하고 관련이 있고요. 리케차는 발진티푸스랑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스피로헤타 매독균, 리케차, 발진티푸스. 네, 다음으로 미생물의 생육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생육 3대 필수 요건은 수분, 온도, 영양소입니다. 적당량의 수분, 적당한 온도, 영양소가 있는 환경에서 미생물이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가 은근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5시간 강의 보시면 요거를 수온이 0, 근데 단순히 요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해서 사지선다 중에 하나가 이상한 거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각각의 세부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먼저 수분은, 곰팡이는 수분량 13% 이하가 되면 생육이 어려워집니다. 세균은 수분량 15% 이하에서 생육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시키려면 통상적으로 수분량을 13%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수분 활성치 AW라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수분 활성치는 식품 속에 포함된 수분의 비율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하면 식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미생물들이 생육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세균, 효모, 곰팡이 순으로 높은 수분 활성치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온도 보겠습니다. 질병을 유발하는 중홍균 발육의 최적 온도는 25도에서 37도입니다. 여름 날씨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육 불가 온도는 0도이거나 80도 이상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관련해서 다른 온도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관계법규상 표준 온도는 20도이고요. 상온은 15도에서 25도를 말합니다. 냉장 보관할 때 온도는 0도에서 4도를 통상적으로 말하고요. 빵을 반죽했을 때 발효 최적 온도는 25도에서 30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소는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무기질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생물 생육 3대 조건, 수분, 온도, 영양소를 살펴봤고요. 수분과 온도는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미생물 생육 5대 조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의 수소 이온 농도랑 산소가 추가된 건데요. 수소 이온 농도는 pH 수치 알칼리성, 중성, 산성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곰팡이나 효모는 약산성, 세균은 약알칼리성에서 증식을 합니다. 산소는 산소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요거는 조금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호기성이라고 나오면 산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세균들을 말합니다.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 호기성이라고도 말합니다. 한쪽에 치우쳐졌다는 거죠. 편성, 산소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서 얘네가 산소가 없으면 죽는다. 그리고 혐기성은 산소를 혐오하는, 필요로 하지 않는 균들을 말합니다. 혐기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통성 혐기성, 편성 혐기성입니다. 통성 혐기성은 산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세균을 말하고요. 반드시 산소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산소가 있으면 죽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편성 혐기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식품의 변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이 변질되는 것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부패랑 후라는 단백질 성분이 변질되는 거고요.
변폐는 단백질 이외의 성분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폐는 기름이 변질되는 겁니다. 산폐의 문제에서 기름은 유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유지, 기름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유지가 변질되는 원인에는 공기와의 접촉, 금속과의 접촉, 일광, 빛에 의한 변질이 있습니다. 이 산폐는 유일하게 미생물에 의한 변질이 아니고 이런 환경에 의해서 변질되는 겁니다. 화학적인 변질이라고 하고요. 생활 속에서 기름을 그냥 이렇게 공기 중에 펼쳐 놓거나 투명한 용기에서 빛이 닿도록 보관하지 말라고 하죠. 이런 내용들도 알고 계시면 응용된 문제를 원활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효는 탄수화물의 변질입니다. 발효만의 특징은 다른 변질들과 달리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자, 다음으로 식품의 부패 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6가지만 딱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능 검사. 눈으로 보고, 냄새 맡아보고, 먹어보고. 두 번째, 생균수 검사입니다. 균수를 직접 검사를 해서 10에 7승, 8승 정도 나오면 이거는 부패됐다라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트리메틸아민 검사가 있습니다. TMA라고 줄여서 쓰고요. 트리메틸아민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히스타민 검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소이온 농도 pH 수치를 판별하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휘발성 염기 질소량을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이 판별법은 트리메틸아민하고 생균수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나오고, 나머지는 이런 이름들이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식품이 부패 시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아민이 생성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분변 오염에 대한 지표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대장균입니다. 분변 오염 지표균이라는 말은 다양한 오염균들이 있는데 좀 성질이 비슷한 것 중에서 그나마 이제 검출이 용이한 거를 선정해서 얘가 얼마큼 있으면 나머지도 얼마큼 정도 있겠다라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장균을 분변 오염 지표균으로 정한 거고요. 여기서 분변 오염 및 냉장식품의 오염에 대한 지표균이라고 하면 장구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외워야 되는 기생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소로 감염되는 기생충은 회충, 요충, 편충, 구충, 동양, 모양, 선충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 모두 경구 감염, 즉 주로 채소를 먹어서 입으로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충, 편충, 동양, 모양, 선충은 경구 감염으로 딱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요충은 항문을 통해서도 감염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같은 데서 단체로 막 똥꼬 가려워서 긁으면서 아이들끼리 전파되는 기생충이 바로 요충입니다. 항문이나 아이들의 집단으로 감염된다 하면 요충. 구충은 십이지장충이라고도 하는데요. 경피로 감염이 됩니다. 요 피부를 통해서 구충, 십이지장충 요거를 또 외워야 되는데, 이제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피부로 감염되는 거거든요, 주로. 그래서 이제 구충은 논밭, 시골, 이제 옛날 구논밭 이렇게 구충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채소는 회유편, 구충, 요충은 항문, 집단 감염, 구충은 구논밭, 십이지장충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육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들을 볼 텐데요. 숙주를 거쳐서 인체에 감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육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들은 중간 숙주가 하나만 두게 됩니다. 소는 무구조충, 민촌충, 소는 미음, 무구존충, 민촌충, 돼지는 유구조충, 이응. 근데 돼지는 더 있습니다. 선모충, 갈고리, 촌충, 고양이, 쥐, 새, 아주 톡 쏘는 애들이에요.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고양이, 쥐, 새는 톡 쏴서 톡소플라즈마. 닭은 만손 12조충인데요. 닭발 아니고 닭손, 만손 12조충. 어패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은 중간 숙주를 2개를 가집니다. 간디스토마는 외우렁, 쇠우렁이를 거쳐서 붕어나 은어 같은 담수어 거쳐서 인체로 들어옵니다. 페디스토마는 다슬기를 거쳐서
개나 가지를 거쳐서 인체로 감염됩니다. 요코가와 흡충은 다슬기를 거쳐서 담수어를 거쳐서 감염됩니다. 광절 열두조충은 물벼룩을 거쳐서 담수어로 감염됩니다. 유국악구충은 물벼룩을 거쳐서 가물치, 메기로 감염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니사키스충은 바다새우를 거쳐서 고래, 물개, 바다물고기, 오징어로 감염이 됩니다. 자, 외워볼까요? 이제 일단 간디스토마랑 페디스토마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디가 뭐가 궁금했나 봅니다. 간디는 왜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는 페디스토마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요코가와 흡충, 다슬기, 담수어 이렇게 돼서 요다어 이렇게 해서 요다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물어, 그 다음에 유물어, 마지막으로 아니사키스충은 이름도 길고 복잡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진짜 아니사키스충 발음도 어려운데 아니사키 새우 새끼 꼬리. 자, 다음으로 미생물 처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부는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거나 이제 정지시키는 처리고요.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소독은 미생물의 병원성을 약화시키거나 죽이는 거고요. 다음으로 살균은 미생물을 완전히 이제 사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멸균은 미생물을 죽이는 것과 더해서 미생물이 이제 생겨나는 아포까지 제거해서 완전히 사멸시켜 버리는 처리를 말합니다. 소독력은 멸균, 살균, 소독, 방부 순으로 강합니다. 식품의 살균 소독법은 무가열 살균법, 가열 처리법, 화학적 처리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유 살균법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온 살균법은 60도에서 65도 정도의 온도에서 30분간 살균을 합니다. 고온 단시간 살균법은 70도, 75도에서 15초에서 35초간 살균을 합니다. 초고온 순간 살균법은 130도에서 150도 이 온도에서 0.5초에서 5초 정도 살균을 합니다. 우유를 살균하는 방법에서 100도를 넘어간다 하면 초고온 순간 살균법입니다. 자, 화학적 방법에는 차염소 나트륨을 이용하거나 석탄산 3%를 이용하거나 과산화수소 3%를 이용하거나 승홍수 0.1%를 이용하거나 메틸 알코올 70%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석탄산 3%는 소독약의 살균력을 판단하는 소독약 살균력 지표로 사용됩니다.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게 식품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냉장, 냉동법, 건조법, 가열 살균법, 조사 살균법, 화학적 살균법, 발효처리, 종합적 처리법입니다. 건조법 중에 하나인 분무 건조법은 분유나 액상 건조, 분말 주스에 이용되는데요. 액체를 분무해서 열풍 건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종합적인 처리 방법이 있는데요. CA 저장법입니다. CA 저장법은 가스 저장법이라고도 하고요. N2 질소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입니다. 식품을 어떻게 위생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 취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나오거나 이제 교재 같은 데 보셔도 상식선에서 이해 가능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헷갈릴 수 있는 조금 3가지 정도 사항만 짚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도마는 이제 육류, 어류, 채소류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기 다른 도마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도마는 이제 세척 후에는 반드시 건조를 해줘야 된다. 건조 방식은 주로 자연 건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진열을 한다거나 보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포장을 뜯거나 분할해서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단 예외 식품은 호빵을 개봉해서 데워서 팔거나 컵라면에 이제 물을 부어주는 것은 가능하고요. 분할 소분해서 판매 가능한 식품으로는 빵가루나 벌꿀 등이 있습니다. 2장 식품위생관리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첨가물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우선 식품의 변질, 부패를 방지하는 식품 첨가물을 보겠습니다. 보존료 및 방부제에는 데이드로초산, 안식향산, 소르빈산, 프로피온산 등이 있고, 살균제, 즉 소독제에는 자아염소산 나트륨, 표백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의 기호성, 관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첨가물에는 맛난 맛,
즉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로는 조개에서 나오는 호박산, 다시마의 글루타민산 나트륨, 소고기의 아미신산이 있습니다. 단맛을 내는 감미료에는 사카린, 소르비톨, 아스파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지된 유해 단맛을 내는 감미료로는 둘신이 있습니다. 신맛을 내는 산미료로는 구연산, 초산, 주석산, 젖산 등이 있습니다. 조미료로 쓰는 호박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존의 식품이 가진 색을 고정하거나 강조하는 발색제에는 아질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이 있습니다. 변색을 방지하는 표백제에는 유해 표백제인 롱가릿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외에 새로운 색을 내는 착색료, 그리고 새로운 향을 내는 착향료가 기호성을 높이는 식품 첨가물의 한 종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품질 유지하고 개량하기 위한 식품 첨가물입니다. 기름과 물이 섞이도록 하는 유화제에는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 대두콩의 레시틴이 있고요. 밀가루 표백 및 제빵 품질 향상에 쓰이는 밀가루 계량제, 즉 소맥분 계량제에는 과황산 암모늄, 과황산 벤조일이 있습니다. 이 이름 비슷한데 암모늄, 즉 과황산 암모늄은 밀가루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품에 쓰일 수 없습니다. 과황산 암모늄, 과황산 벤조일 아닙니다. 과황산 암모늄이 밀가루에만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 점성, 모양을 유지시키는 호료, 즉 안정제에는 젤라틴, 한천, 카제인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팽창제로는 효모와 이스트가 있고, 피막제에는 초산 비닐 수지가 있고, 품질 계량제, 즉 결착제에는 인산 염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가공에 필요한 첨가제는 빵을 만들 때 쓰는 팽창제로 효모, 이스트 아까 살펴본 게 있고요. 거품을 제거하는 소포제로 규소 수지가 있고, 기름 유지를 추출하는 추출제가 있습니다. 다른 첨가물의 용해나 흡착을 돕는 용제가 있습니다. 그 외의 첨가제로는 이형제, 방충제, 훈증제, 껌 기초제가 있습니다. 껌 기초제는 탄성과 점성을 갖게 해주는 것으로 초산 비닐 수지가 있습니다. 식품의 첨가 또는 식품의 가공 중에 발생하는 유해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뮴은 골연화증을 일으키며 이따이 병을 일으킵니다. 수은은 신장과 신경계 문제를 일으키며 미나마타 병을 일으킵니다. 둘 다 일본어 질병이라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카드뮴 이제 이따이 카드 이따이 수는 미나마타병 수미로 외우시면 됩니다. 납은 유약을 바른 도자기에서 이제 식품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금속인데요. 이제 소변에서 코프로프로피린이 검출되는데 이제 납은 유약 바른 도자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주석은 통조림의 내부의 도장이 손상돼서 식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통조림은 주석으로 바로 그냥 외워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통조림은 하나 더 외울 게 있는데 통조림 하면 그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크롬은 비중격 천공을 일으킵니다. 비소는 농약입니다. 자, 다음으로 식품 가공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첫 번째 메틸 알코올이 있습니다. 메틸 알코올은 메탄올이라고도 말하고요. 술의 제조 과정에서 나타나고 과량 섭취할 경우에 실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와인 같은 과일 발효주에서 요거를 술을 마실 때 취기가 일어나고 숙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N-니트로사민은 육류 가공 중에 발생을 하고요. 아질산염과 제2급 아민이 만나서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벤조피렌으로 불리는데요. 고기의 탄 부분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입니다. 자, 첨가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급성 독성 시험은 대량으로 1회 투여하거나 24시간 내 반복해서 투여한 뒤에 1, 2주간을 관찰합니다. 아급성 독성 시험은 3에서 12개월 동안 3회 이상 투여를 한 다음에 관찰을 합니다. 만성 독성 시험은 1년 이상 장기 투여 후에 장애나 중독 증상을 관찰합니다. 자, 여기까지 2장 식품위생 관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 3장 주방위생 관리를 보겠습니다. 해썸은 간단히 말해서
식품 위해 방지를 위해서 전 과정 중점 관리 기준입니다. 총 1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준비 5단계, 수행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과정을 명칭으로만 나열하면 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식품 가공 공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식품 가공 공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장에도 이제 햇섭 마크를 달기 위해 햇섭을 도입하자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햇섭 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공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의 사용법과 용도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식품 가공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을 파악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5단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가공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찾아냅니다. 거기서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위해 요소를 찾아서 지정을 하고 어느 정도 위해가 발생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지 판단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할지 그 모니터링 방법과 측정 방법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위에 한계치를 벗어났을 때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검증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보관할지 그 절차를 세우는 것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 5단계, 수행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햇섭팀 구성, 두 번째 제품 설명서 확인, 세 번째 제품 용도 확인, 네 번째 공정 흐름도 작성, 다섯 번째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여기까지가 준비 5단계. 여기서 기억하실 건 햇섭 전체 12단계의 시작점이 바로 햇섭팀 구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끝나면 수행 7단계. 7단계 첫 번째로는 식품 위해 요소 분석, 다음으로는 중점 관리점 결정, 다음 중점 관리 한계 기준 설정, 다음으로 중점 관리 모니터링, 감시 및 측정 방법을 설정, 그 다음에 위해 허용 한계, 이탈 시에 조정 방법을 설정, 그 다음에 검증 절차의 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 보관 및 문서화 절차를 확립한다. 수행하는 7단계의 첫 번째는 식품 위해 요소를 분석한다입니다. 전체 과정의 첫 번째랑 수행 단계의 첫 번째가 뭔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보존식하고 조리기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짚고 갈 텐데요. 보존식은 매번 1인 분량을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구는 세척 소독 후에는 자연 건조해야 합니다. 젖은 상태로 두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장 식중독입니다. 식중독은 거의 외워야 됩니다. 같이 외워봅시다. 우선 간단하게 식중독의 발생 시 대응에 대한 부분을 보고 가겠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즉각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임의로 소화제나 설사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식중독을 확인한 의사, 약사, 조리사, 시설 운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약화를 위해서 빠르게 어떤 약을 먹는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식중독의 원인은 세균성, 자연독, 화학적, 곰팡이 독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에 감염돼서 식중독이 일어나는 것과 세균이 일으킨 독에 의해서 일어난 식중독 2가지가 있습니다. 감염형 식중독은 4가지 원인균이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쥐나 난류, 즉 달걀에서 주로 오염되는 균입니다. 급격한 발열 그리고 위장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주 증상이고요. 예방을 위해서는 식품을 6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합니다. 다음 장염 비브리오는 바닷물, 해수에서 오염되는 것으로 여름철에 이제 어패류를 날로 먹어서 주로 생깁니다. 가열해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병원성 대장균은 분변이나 토양, 물을 통해서 고기, 야채에 좀 이렇게 오염이 되는데요. 대장균의 대표균은 알파벳 O, 157균이며 베로톡신이라는 독도 발산을 합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분변 오염을 방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퍼브리젠스 균이 있습니다. 요거는 웰치균이라고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출제 비중이 좀 적은 균이었다가 요새는 좀 자주 출제되는 것 같아요. 웰치균은 A, B, C, D, E, F형 이렇게 있고요. F형은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주로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A, B형입니다.
웰치균의 잠복기는 8시간에서 22시간 정도 사이가 되고 장독소를 일으켜서 구토나 위장 증상을 나타냅니다. 계절 상관없이 연중 발생하고요. 포자를 형성한 후에는 내열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포자 형성이 되기 전에 식품을 저온, 냉동 보관하거나 조리 후에는 실온에 보관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염형 식중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식품을 가열해서 예방하는 것, 살모넬라균, GR, 장염 비브리오, 해수, 회, 병원성 대장균, 웰치균은 내열성. 다음은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황색 포도상 구균은 엔테로톡신이라는 장독소를 일으켜서 독소용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잠복기가 3시간 정도로 가장 짧고 균체 자체는 열에 약하지만 독소는 내열성인 특징이 있습니다. 손에 있는 상처에 고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화농성 질환자가 식품을 조리할 때 식품에 감염이 되고요. 그래서 급성 위장염 증상을 보입니다. 다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은 뉴로톡신이라는 신경독소로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잠복기가 12시간에서 36시간으로 가장 길고 높은 치사율을 보이긴 하지만 열에 약해서 음식을 가열해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주로 통조림에서 발생이 됩니다. 통조림하면 주석과 보툴리늄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툴리늄에서 나오는 독소는 신경독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뉴로톡신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포도상 구균은 엔테로톡신, 잠복기 짧고 화농성 질환, 위장염, 보툴리늄은 뉴로톡신, 신경독소, 높은 치사율, 통조림, 가열 예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연독 식중독입니다. 보고에는 테트로도톡신이 나오며 내열성입니다. 보고에 난소, 간, 내장, 피부 순으로 독이 많이 있습니다. 대합과 섭족에는 삭시톡신이 있고 모시족에, 굴, 바지락에는 베네루핀이 있습니다. 독버섯에는 무스카린, 아마니타 톡신이 있습니다.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 부패된 감자에는 셉신이 있습니다. 청매실에는 아미그달린, 목화씨에는 고시폴이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자, 지금부터 외워볼까요? 보고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보고는 테트로도톡신, 내장에서 피부로. 그 다음 삭시톡신은 5시간 강에 나왔던 거죠. 대섭이는 삭신이 쑤신다. 다음은 카페베네, 모시바베네, 모시굴바베네. 다음은 독버섯 외워볼 건데요. 걔네 동무대 선대, 동무대 아마 하면 독버섯, 아미그달린. 다음 감자는 아주 쉽습니다. 감자 싹이 싸가지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런 싹쏠. 감자가 부패됐습니다. 부패된 사람들은 좋지 않습니다. 감자 부패되면 감자 셉기. 청매는 아미그달린, 청매아미, 청매가 아미. 네. 고시폴은 특이해서 저는 모카시 고시폴 이렇게 외워졌습니다. 다음 농약에 의한 식중독은 유기인제 농약이 있습니다. 유기인제 농약의 종류로는 파라티온과 말라티온이 있습니다. 유기인제 농약 외워보면 이제 파라마라. 유기염소제 농약에는 DDT, BHC가 있습니다. 염분이 많은 치킨, BHC, DDT. DDT는 그냥 치킨 이름? 동대문? 그 다음에 비소화합물 농약에는 비산 칼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곡물을 많이 먹고 많이 다루기 때문에 곰팡이 독소에 의한 식중독 문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색된 쌀 황변미에서는 페니실리움 속 푸른 곰팡이가 시트리닌이라는 신장독을 내뿜어서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보리나 호밀 속에 있는 맥각을 섭취해서 생기는 맥각 중독의 경우에는 에리고톡신이라는 간장독으로 식중독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곡류, 땅콩 등에 생기는 아플라톡신은 간장독입니다. 그래서 쌀 잘 씻었어? 시트리닌, 간장이 에르고보리, 나머지는 간장이 아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외에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모르가니균에 의한 것이 있는데요. 모르가니균은 좀 입에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가니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법은 따로 없고 그냥 두면 자연 치료되게 됩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예방은 85도 이상에서 가열해서 섭취하고 오염된 오염수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5장 식품위생관계법규입니다. 관계법규상에 나오는 식품위생법 용어들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식품은 의약품 외에 모든 음식을 말합니다. 기구는 식품이나 첨가물에 닿는 모든 기구, 기계를 말합니다. 식품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소분, 진열 등 이런 데 다 쓰이는 모든 것들을 기구라고 말합니다. 영업은 식품이나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및 판매하는 일들을 말하고요. 식품의 기구, 포장, 용기를 제조, 운반하는 것도 영업에 포함됩니다. 집단 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50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검사를 위해서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 압류 및 폐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업소의 간판을 제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식품의 제조 방법을 설정한다거나 그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식품 접객업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휴게 음식점은 음식이나 음료를 팔긴 하는데 술을 팔지를 못하고 객실, 룸 이런 칸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일반 음식점은 술도 팔 수 있고 객실도 만들 수 있는데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단란주점은 술 가능하고 객실 가능하고 노래 부르기도 가능하지만 유흥 종사자를 둘 수는 없습니다. 유흥주점은 술, 객실, 노래, 유흥 종사자 모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조사처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에 의해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휴게 음식점하고 일반 음식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그냥 바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식품조사처리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에 더해서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있는데 도정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리사를 꼭 두어야 하는 곳은 집단급식소나 보거조리 판매 영업장입니다.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곳은 상시 1회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입니다. 조리사의 결격 사유에는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때 감염병에는 B형 감염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 면허 취소가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리사가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식중독 및 그 외 위생 관련 중대한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면허 취소가 됩니다. 다음으로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3차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바로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정지 기간에 영업을 했을 경우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음으로 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시는 용기라든지 포장, 싸는 것에 적는 내용을 말합니다. 도형, 문자,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양표시, 광고, 유통기한 등이 표시에 해당됩니다. 공인된 내용을 적는 것은 허위 광고가 아니고 적법한 것입니다. 이는 부당 표시나 허위 광고가 아닙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마크는 방사선 조사 식품을 뜻합니다. 식품 성분별 세부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로 표시를 하고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kcal 단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5kcal 미만의 경우에는 0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원산지의 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로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제조했더라도 원산지 표기에는 배추김치, 배추는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입 식품에 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세관에서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 용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폐기해야 합니다.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6장 공중보건을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대상은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는 공중보건의 최소 단위로 공중보건의 최소 단위는 시민이 아니고 지역사회입니다. WHO에서 정의한 건강한 상태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합니다. 영아 사망률은 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은 기대 수명을 의미합니다.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수명을 말합니다.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활동이 불가능했던 시기를 뺀 건강하게 지낸 기간을 말합니다. 환경위생은 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환경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일광은 태양빛을 의미합니다. 일광에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는데 자외선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고 가시광선과 적외선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고 갈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살균 작용을 하는 길이 2500에서 2800의 파장입니다. 생명선, 도르노선이라고도 불립니다. 비타민 D의 형성을 돕고 그래서 구루병을 예방하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켜 줍니다. 반면에 자외선이 너무 강할 경우에 피부의 색소 침착이나 피부암,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중간 길이의 파장으로 색이나 명암 등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센 조명은 암 수능을 저하시킵니다. 적외선은 길이가 가장 긴 파장으로 열을 내는 열선입니다. 과할 시에 열사병, 일사병을 일으킵니다. 다음으로 대기 공기입니다. 실내 공기의 오염 지표로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서한량은 0.1%입니다. 실외 공기의 오염 지표는 아황산 가스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불이 났을 때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생기는 질식시키는 연기인데요. 무색, 무취, 무미, 무자극. 그래서 자극은 없지만 맹독성입니다. 서한량은 0.01%입니다. 공기에 자정작용이 있는데요.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문제에 종종 출제됩니다. 첫 번째, 공기 자체에 희석작용이 있습니다. 온도 차에 의해서 공기가 스스로 이동, 확산되면서 자정되는 것입니다. 둘째, 강우 강설에 의해서 세척이 되는 세정작용입니다. 공기가 비나 눈에 의해서 식힌다고 하네요. 세 번째, 산소, 오존, 과산화수소 등에 의해서 산화작용이 됩니다. 네 번째, 일광, 자외선에 의해서 살균이 됩니다. 다섯 번째, 식물에 의한 탄소 동화작용으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가져가고 산소를 주면서 자정이 됩니다. 군집독은 많은 사람이 실내에 밀집했을 때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조성이 변화되면서 두통이라든지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환기입니다. 기온 역전 현상은 상부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높아질 때 일어납니다. 다음은 채광 조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창문의 방향은 남향이 좋고 창문의 크기는 바닥 면적의 7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조명은 간접 조명입니다. 다음은 물을 살펴볼 텐데요. 수인성 감염병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콜레라, 아메바성 이질이 있습니다. 상수도의 처리 과정은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로 진행이 되는데 정수에는 침전 과정, 여과 과정, 소독 과정이 포함됩니다. 하수도 처리 과정에는 예비 처리, 본 처리, 온이 처리로 진행이 됩니다. 예비 처리에는 물리적으로 걸러내거나 오염물들을 침전시키는 과정입니다. 본 처리에는 호기성 처리법으로 활성 슬러지법이 있고 혐기성 처리법으로는 부패조법, 이모프 탱크법이 있습니다.
하수의 위생 측정은 세 가지 지표를 이용합니다. BOD, 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0도씨에서 5일간 하수 중에 있는 유기물 분해로 생긴 용존 산소량의 손실량을 측정한 것입니다. BOD가 높다면 오염이 높다는 것입니다.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도 높으면 오염이 심한 것입니다. DO, 용존 산소량은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뜻합니다. 용존 산소량이 높다는 것은 산소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오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O와 BOD, COD의 관계는 서로 반대입니다. 다음 오물처리법에는 매립법, 소각법, 비료화법이 있습니다. 소각법은 태워서 미생물까지 사멸하는 방법이지만 다이옥신과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다음으로 구충, 구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충, 구서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 원인과 서식지를 제거한다. 발생 초기에 실시한다. 구제 대상 동물의 생태, 습성에 맞춰서 실시한다.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다. 이때 성충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한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파리는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을 일으킵니다. 모기는 말라리아, 사상충, 일본뇌염, 이질 등을 일으킵니다. 이나 벼룩은 페스트, 발진티푸스를 일으킵니다. 쥐는 발진열, 페스트를 일으킵니다. 다음으로 공해는 소음, 진동 등이 포함되는데요. 소음의 측정 단위는 데시벨로 음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진동에 의한 직업병으로는 레이노드병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성 지수가 높은 감염병에는 두창이나 홍역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병에는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폴리오, 인플루엔자, 유행성 감염 등이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광경병이 있고 세균에 의한 것으로 파상열이 있습니다. 세균 감염병에는 백일해, 콜레라, 페스트 등이 있습니다. 리케차 감염병에는 발진티푸스, 발진열이 있습니다. 스피로헤타에는 매독이 있습니다. 잠복기가 긴 감염병은 한센병과 결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을 막는 면역을 보겠습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선천적 면역, 후천적 면역이 있습니다. 면역은 능동과 수동으로 구체적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자연 능동 면역은 질병에 감염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신체가 얻게 되는 면역을 말합니다. 인공 능동 면역은 예방 접종을 통해서 얻은 면역입니다. 능동 면역은 신체 안에서 일어난 면역을 말합니다. 자연 수동 면역은 태반이나 수유를 통해서 자연스럽지만 외부를 통해서 얻은 면역을 말합니다. 인공 수동 면역은 혈청 접종 등을 의미합니다. 예방 접종 중 사람이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맞는 접종은 결핵, BCG입니다. 예방 접종 중 DPT라고 하면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에 대한 예방 접종입니다. 생균 예방 접종으로 면역이 되는 것은 결핵, 홍역, 폴리오, 탄저, 두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과목의 절반을 차지하는 1과목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2과목 안전관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는 매우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는 4가지만 짚고 가면 됩니다. 조리 작업 시 위험 요인을 보겠습니다. 먼저 미끄러짐, 넘어짐은 어수선한 바닥, 어두운 조명 등이 원인이기 때문에 바닥 정리를 철저히 합니다. 화재는 전기 조리기구 그리고 끓는 식용유 등이 원인이 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된 동작이라든지 진동이 원인이기 때문에 준비 운동이라든지 체조로 몸을 풀어줍니다. 안전교육의 목적은 사고 예방, 안전지식 기능의 이해, 안전한 습관 형성, 안정성을 발달, 인간 존엄성 인식입니다. 여기서 위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닙니다. 장비 점검은 일상 점검, 정기 점검, 긴급 점검으로 나뉩니다. 정기 점검은 연간 1회 이상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긴급 점검은 장비가 손상되었을 때 긴급히 시행하는 손상 점검과 결함이 의심되거나 장기간 미사용했던 장비를
다시 사용할 때 점검하는 특별 점검이 있습니다. 소화기의 정상 눈금 위치는 녹색입니다. 자, 이것으로 간단하게 이 과목의 핵심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3과목 재료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관리는 재료 속에 있는 수분, 탄수화물 같은 재료 속 영양 성분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수분입니다. 물인데요. 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결합수와 자유수인데요. 자유수는 유리수라고도 하고요. 식재료들의 겉에 보이는 물, 잘랐을 때 보이는 물, 음식을 했을 때 나오는 물들 모두 자유수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물은 온도 4도씨에서 비중이 가장 큰 상태라고 합니다. 건조를 하면 쉽게 식재료에서 분리가 되는 물들이고요. 반대로 결합수는 세포 속에 있는 물들입니다. 식재료를 잘라서 나오는 그런 수분이 아니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단위의 물입니다. 사실상 수분으로 느끼기보다는 그냥 식재료 성분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합수에는 일반적인 물처럼 설탕을 녹이거나 소금을 녹이거나 할 수 있는 용해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0도씨 이하가 된다고 해서 얼지도 않고 이제 쉽게 건조되거나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인 물, 자유수에는 미생물들이 잘 자라지만 결합수에는 미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결합수의 밀도는 유리수보다 크다고 합니다. 추가로 수분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은 신체를 구성하는 영양소 중 하나고요. 체내 영양소의 노폐물을 운반합니다. 또 체온 조절 및 관절 등에서 윤활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수분을 통해서 전해질의 평행을 유지하고 몸에 있는 다양한 성분의 용매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1g당 4kcal를 냅니다. 탄수화물은 당의 결합인데요. 당이 어떻게 결합했는지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각기 다릅니다. 그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앞서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탄소가 5개 묶여서 5탄당이 됩니다. 6개 묶이면 6탄당입니다. 5탄당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라비노스, 리보스, 자일로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6탄당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만노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5탄당 세 가지는 아리자. 6탄당은 포도당, 과당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포도당, 과당, 갈락만, 오스입니다. 이 5탄당과 6탄당은 더 이상 분해되면 더 이상 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당류라고 부릅니다. 5탄당, 6탄당은 단당류, 단당류는 5탄당, 6탄당. 이런 단당류 두 개를 합치면 2당류가 됩니다. 2당류는 자당, 메가당, 젖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들어본 이름이죠. 메가당은 식혜에 있는 엿기름입니다. 메가당은 포도당 두 개의 결합입니다. 참 쉽죠?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의 결합입니다. 포유류의 젖에서 발견됩니다. 우유 젖당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유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2당류인 자당은 포도당과 과당의 결합입니다. 아주 달달한 녀석끼리 결합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당과 과당의 달달한 결합을 자당이라고 부르면서 서당이라고도 부르고 설탕이라고도 부릅니다. 서당에서 공부는 안 하고 자당과 설탕 먹고 깼어요. 설탕은 포도당, 과당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단당류가 두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 합쳐지면 다당류라고 합니다. 전분, 글리코겐, 섬유소, 펙틴, 한천, 키틴 등이 있는데요. 다당류부터는 달달함을 느낀다기보다는 고유의 어떤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단맛은 갖고 있지만 소화되기 전까지 단맛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다당류의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결합입니다. 많은 포도당의 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글리코겐은 동물의 몸에 탄수화물이 저장되는 한 형태입니다. 섬유소는 영양적인 가치는 없고 배변을 촉진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펙틴도 섬유소와 같습니다. 영양적 가치는 없고 배변을 촉진합니다. 차이점이라면 음식을 점성을 갖게 하거나 개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펙틴을 이용해서 젤리나 잼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PT는 바닷가재나 게 속에 있는 다당류입니다. 한천은 우뭇가살이라고도 하는 홍조류에서 나온 응고 성질이 있는 다당류입니다. 당도가 높은 순서대로 보면 과당이 가장 달고 그 다음은 전화당, 설탕, 포도당, 메가당, 갈락토스, 젖당입니다. 당의 분류에 따라서 이름을 외워주시고 각각 한 번씩 그 이름들을 검색해 보셔서 어떤 특징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질입니다. 지질은 기름과 지방입니다. 상온에서 액체 상태면 기름이라고 하고 고체 상태면 지방이라고 합니다. 지질도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지질의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지질의 형태를 단순 지질이라고 합니다. 단순 지질은 지방산을 글리세롤로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결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에스테르 결합이라고도 합니다. 지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단순 지질에는 중성지방과 왁스가 있습니다. 단순 지질에 인, 당, 단백질들이 결합되면 복합지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지질, 당지질, 단백지질처럼 이름에 뭐가 복합되어 있는지 합쳐졌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지질은 단순 지질이나 복합 지질이 분해되었을 때 생성되는 지용성 물질을 말합니다. 분해된 물질에는 지방산, 콜레스테롤, 에르고스테롤, 지용성 비타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질을 구성하는 지방산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각 특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인 동물성 지방을 말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인 식물성 기름을 말합니다. 필수 지방산은 음식 섭취로만 몸에 보충할 수 있는 지방산입니다. 몸에 꼭 있어야 하는 지방산인데 외부로부터 반드시 섭취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지방산입니다. 포화, 불포화 지방산 헷갈리시죠?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상온에서 액체 상태라서 체내에서 굳지 않고 액체 상태로 흐르면서 몸에 굳어있는 지방들을 녹여서 씻어내 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질이 식재료에서 어떤 특징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물과 지질이 결합하는 것을 유화라고 합니다. 에멀전화라고도 하는데요. 물 중에 기름이 섞인 것을 수중 유적형이라고 하고요. 기름 중에 물이 섞인 것을 유중 수적형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물 중 하면 수중 유적형, 기름 중 하면 유중 수적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앞 글자를 따서. 물에 기름이 섞인 유중 수적형은 우유, 생크림,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등이 있습니다. 물이 주가 되기 때문에 많이 흐르는 녀석들이죠. 기름에 물이 섞인 유중 수적형에는 버터, 마가린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소화라는 것이 있어요. 경화라고도 합니다. 액체인 기름을 고체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가린과 쇼트닝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기름에 수소 H2를 첨가해서 고체로 만듭니다. 그 외에 연화, 가소성, 비누화, 요오드가 이런 것도 있는데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포화도, 요오드가는 불포화도가 높은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에 질소가 더해져 있습니다. 1g당 4kcal 에너지를 냅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류하면 아미노산만으로 구성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단순 단백질, 단순 단백질에 다른 성분이 결합된 복합 단백질, 그리고 변성 분해된 유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복합 단백질 중에 인단백질이 있는데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인 단백질에 속합니다. 카제인. 복합 단백질은 인 단백질, 당 단백질, 지 단백질처럼 이름에서 결합된 성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도 단백질은 열이나 알칼리성 또는 산성으로 인해서 변성된 단백질을 말하는데 젤라틴이 대표적입니다. 단백질은 영양학적으로 구분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포함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완전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좀 부족해서 불완전 단백질,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일부 성분들이 빠져서 불완전 단백질이 있습니다. 완전 단백질에는 달걀의 오버알부민, 콩의 글리시닌 등이 있습니다. 각 단백질의 세부 종류는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황함유 아미노산은 메티오닌, 시스틴, 시스테인 등이 있습니다. 무기질은 신체를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신체를 조절하는 등의 역할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칼슘, 인, 마그네슘, 철분, 요오드, 불소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무기질이 무엇이 있는지 각각 무기질의 상세한 내용은 검색해 보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징과 결핍 증상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은 치아와 뼈를 구성하고 결핍되면 골다공증, 발육 불량 등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마그네슘도 뼈와 치아를 구성하고 근육과 신경을 조절합니다. 결핍되면 근육의 떨림이나 경련을 일으킵니다. 불소는 뼈와 치아를 단단하게 하면서 부족하게 되면 치아에 충치가 생기지만 반대로 너무 과하면 반상치가 생기게 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서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칼리성 무기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알칼리성 식품, 산성 무기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산성 식품이라고 합니다. 알칼리성 식품은 과일, 채소, 해조류 같은 주로 식물성 식품이고요. 산성 식품은 곡류, 육류, 어류입니다. 각각 알칼리성과 산성, 요거를 잘 눈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타민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은 모두 알다시피 지용성과 수용성이 있습니다. 지용성은 기름에 녹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몸에 흡수가 잘 되고, 수용성은 물에 녹는 비타민입니다. 각각 기름에 조리하거나 물에 조리하면 섭취하기 전에 빠져나갈 수 있으니 조리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 D, E, K, F가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레티놀이고 결핍 시 야맹증, 안구 건조증 같이 눈에 관련된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 D는 결핍 시 구루병이나 골다공증 같은 문제가 생기고, 햇빛에 자외선을 쐬면 몸에서 자연 형성합니다. 비타민 E는 토코페놀이고 항산화제로서 노화를 억제합니다. 동물들은 비타민 E가 부족하면 불임증이 생긴다고도 합니다. 비타민 F는 리놀레산으로 결핍 시 피부 건조나 피부염 등 피부 관련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 B1은 티아민으로 부족 시 식욕이 떨어지고 각기병이 생깁니다.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으로 결핍 시 이 피부, 점막 등의 문제가 생겨서 설염이나 구각염, 구순염 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으로 부족 시 괴혈병이 생기거나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호박과 당근에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같이 조리하게 되면 손실을 입게 됩니다. 여기까지 재료 관리를 위한 식재료의 성분들을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료들의 색, 맛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는 각각 기본색과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색소가 반응하는 것은 산성일 때, 알칼리일 때, 열을 가했을 때, 그리고 어떤 특정한 성분을 만났을 때 변하게 되는데요. 산성일 때는 주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했을 때, 아니면 식초에 만났을 때, 식초에 담가 넣거나 식초를 뿌리거나 닿게 했을 때, 그리고 알칼리는 소다나 증조에 담가두거나 만났을 때, 이런 상황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자, 식물성 색소를 먼저 보겠습니다. 클로로필은 녹색이에요. 식초에 담그면 황색이 생겨서 녹황색이 됩니다. 이때 페오피틴으로 성분이 바뀝니다. 소다에 넣으면 녹색이 더 진해집니다. 완두콩에 황산구리를 첨가하는데 더 초록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토잔틴은 백색, 황색의 색소입니다. 기본 색이 두 개라니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밀가루나 옥수수, 양파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밀가루에 식소다를 넣으면
누런 빵이 만들어지고요. 우엉이나 연근을 삶을 때 식초를 넣어주면 백색이 됩니다. 안토시아는 적색의 색소입니다. 수용성 색소라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쉽게 다른 색으로 변색이 되는데요. 가지는 삶을 때 백반을 넣으면 그 보라색이 변질되지 않고 잘 유지됩니다. 생강은 식초에 절이면 분홍색이 됩니다. 안토잔틴과 안토시아는 폴라보노이드라는 색소에 포함되는 색소들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황색, 적색의 색소입니다. 비타민 A로 전환되기도 하는데요. 잘 변성되지 않습니다.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으로 들어있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달걀의 노른자에는 로테인으로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성 색소입니다. 미오글로빈은 철을 함유하고 있는 근육 색소입니다. 근육, 기본 적자색이고 산소와 결합하면 더욱 선명한 적색이 되고, 가열하면 고기가 익었을 때 나타나는 회갈색이 됩니다. 헤모글로빈도 철을 함유하고 있는 혈액 색소인데요. 요거는 혈액 색소입니다. 질산칼륨이나 아질산칼륨과 반응하여 더욱 선명한 선홍색을 유지합니다. 아스타잔틴은 갑각류, 가재, 새우, 게의 색소이고 가열하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네, 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음식을 만들 때 식재료를 그냥 두면 색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갈변, 변색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효소에 의한 갈변을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 과일이나 홍차의 갈변, 감자의 갈변, 효소가 각각 다른 것 보이시죠? 각각 알아두시고요. 효소로 인한 갈변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효소가 살지 못하도록 가열하거나 온도를 마이너스 10도 이하로 냉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산을 이용해서 pH 수치를 3 이하로 낮춤으로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당이나 염류에 담그기, 설탕물이나 소금물에 담가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소와 결합하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담거나 이산화탄소, 질소가스를 주입해서 산소와의 접촉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나 철, 금속과의 접촉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속으로 된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효소와 관련 없이 일어나는 갈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야르 반응인데요. 마이야르 반응은 케이크나 커피, 식빵, 된장, 간장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맛이나 농도 등에도 같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음으로 캐러멜화 반응은 당을 가열해서 갈변되는 것입니다. 설탕을 끓이면 갈색이 되죠. 간장이나 소스 등을 만들 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는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이 둘 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스코르브산 반응은 오렌지나 감귤류에서 일어나는 갈변입니다. 아스코르브산은 비타민 C라는 거 알고 계시죠? 색과 관련해서 마지막은 달걀의 녹변 현상입니다. 노른자 주위가 암록색으로 변색되는 것인데요. 노른자와 흰자의 성분이 만나면서 황화철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녹변 현상은 높은 온도에서 가열됐을 때, 그리고 그 가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걀을 삶거나 가열했을 때 빠르게 찬물 같은 데 헹궈서 차갑게 해주면 녹변 현상을 그나마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맛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본 맛은 4가지입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부분은 신맛을 내는 성분은 식초산, 구연산, 주석산이 있는데 호박산은 아닙니다. 기본 4가지 맛 외에 다른 맛도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감칠맛이라고도 하는 맛난 맛, 그리고 매운맛, 떫은 맛, 아린 맛이 있습니다. 감칠맛은 멸치나 육류, 가다랑어로 말린 것에서 나오는 이노신산, 다시마에서 나는 글루타민산, 오징어, 조개류의 타우린, 표고버섯, 송이버섯의 구안일산, 육류, 어류의 시스테인 등이 있습니다. 매운맛에는 고추의 캡사이신, 생강의 진저롤, 후추의 차비신, 강황의 커큐민, 겨자의 시니그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맛에 관한 현상들입니다. 첫 번째, 맛의 강화 대비 현상은 두 맛이 섞였을 때 하나의 맛이 더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설탕물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더 달아집니다.
맛의 변조 현상은 다른 맛에 의해 원래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쓴 약을 먹은 뒤 물을 마시면 물이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맛의 상승 효과는 같은 맛을 더하면 점점 강하게 느껴지는 것인데요. 단 것에 단 것을 더하면 더 달아지는 겁니다. 맛의 상쇄 현상은 각각 다른 맛이 각각의 맛은 약해지는 대신에 조화로운 맛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맛의 억제 현상은 다른 맛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쓴 것에 단 것을 섞으면 쓴맛이 조금 덜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맛의 피로 현상은 같은 맛을 계속 먹었을 때 입맛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맛의 미맹 현상은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효소가 반응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인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pH, 효소의 농도, 기질의 농도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효소는 30도에서 40도에서 가장 활성화됩니다. 여름의 온도죠. pH는 각 효소마다 최적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벗어나면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효소 농도는 들어있는 효소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소 농도가 진해질수록 반응 속도도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이상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반응 속도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습니다. 효소만 많고 그것과 반응할 수 있는 대상이 부족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기질 농도는 효소와 반응할 수 있는 성분들의 농도라고 보면 됩니다. 효소와 기질은 서로 반응할 수 있는 비율을 유지하면서 양이 증가해야지 반응 속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닌데요. 효소 반응처럼 일정 조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과목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좀 많은데 5과목 내에서도 좀 흩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의 호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분가루에 물과 열을 가해서 이렇게 뭉쳐진 반죽이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날가루 상태는 베타 상태라고 하고 반죽이 된 상태를 알파 상태라고 해서 전분의 호화를 알파화라고도 합니다. 전분의 호화가 잘 되는 조건은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전분의 입자가 클수록 감자 덩어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알칼리성일 때 그리고 소금 같은 염류나 알칼리 성분을 이제 첨가해주면 호화가 잘 됩니다. 물에 담가두는 시간이 길수록 가열에 물이 많을수록 잘 됩니다. 반대로 설탕이나 지방, 산이 첨가되면 호화에 방해를 받습니다. 이어서 전분의 노화인데요. 이거는 호화와 반대입니다. 반죽해둔 거를 냉장고에다가 그냥 넣어두면은 다시 단단해지고 찰지고 그런 느낌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날가루처럼 비슷하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알파 상태에서 베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노화라고 합니다. 전분의 노화가 잘 되는 조건은 이 전분 자체의 아밀로스 함량이 높을수록 노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일 때 그리고 온도가 0도에서 5도일 때 가장 노화가 잘 됩니다. 반대인 조건은 수분 함량이 10% 이하일 때 그리고 0도 이하로 냉동을 했을 때 아니면 80도 이상으로 가열을 했을 때 많은 양의 설탕을 첨가했을 때 노화에 방해가 됩니다. 참고로 설탕은 호화, 노화 모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밥맛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밥물의 pH가 7에서 8일 때 가장 좋고 0.2에서 0.3g의 소금을 조금 넣어주면 더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햅쌀일수록 밥맛이 좋고 밥솥이 무쇠솥 같은 압력솥일 때 밥맛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글루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글루텐은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찰기를 주는 성분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쫀득쫀득하고 이렇게 쫙쫙 찢어지는 식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글루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소금, 수분, 달걀, 우유, 지방, 설탕이 있습니다. 소금은 반죽의 점탄성을 높여주고요. 수분은 소금이 녹는 것을 도와주고 섞이게 해주고 또 반죽의 단단한 정도, 경도에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수분은 글루텐을 형성하고 전분의 호화를 촉진합니다.
달걀은 팽창제로 역할을 하는데 글루텐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너무 과해지면 반죽이 질어지게 됩니다. 우유도 글루텐 형성을 돕습니다. 지방과 설탕은 글루텐 형성을 방해합니다. 다음으로 달걀의 응고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을 가열할 때 더 빠르게 응고시키기 위해서는 소금이나 식초를 넣으면 응고하는 온도가 낮아져서 빠르게 응고됩니다. 또 가열하는 온도가 높을수록 응고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단단하고 질겨집니다. 반대로 설탕을 넣으면 응고하는 온도가 높아져서 천천히 응고됩니다. 달걀에 물을 희석시킬 때도 응고하는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달걀이 응고하는 성질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달걀찜, 푸딩, 수란, 오믈렛, 커스터드 등을 만들 때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흰자에 거품이 일어나는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백의 기포성 또는 거품성이라고도 합니다. 거품 형성이 잘 되는 조건은 오래된 달걀일수록, 그리고 30도 정도의 온도에 맞춰질수록, 그리고 좁고 둥근 그릇에서 거품을 낼수록 거품 형성이 잘 됩니다. 거품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식초나 레몬즙이 있고요. 반대로 방해가 되는 것은 지방이나 우유, 식초, 설탕, 주석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포성을 이용해서 머랭이나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촉진할 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방해가 되는 조건들, 그런 것들을 총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3과목 마지막 내용입니다. 식품과 영양인데요. 이 부분을 더 공부하시려면 영양소, 기능에 따른 영양소, 그 분류, 그리고 기초 식품군, 식품 구성 자전거,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영양 섭취 기준만 보고 가겠습니다. 영양 섭취 기준은 질병 예방과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해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요. 평균 필요량은 조사한 집단의 50%의 사람들에게서 나온 일일 필요량입니다. 권장 섭취량은 조사한 집단의 97%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필요량입니다. 충분 섭취량은 영양소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서 권장 섭취량을 제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섭취 수준입니다. 상한 섭취량은 유해한 영향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위의 섭취량은 집단별, 영양소별 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집단의 탄수화물 권장 섭취량은 55에서 70%, 그리고 지방은 15%에서 30%, 단백질은 7%에서 20% 수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4과목 구매 관리 내용입니다. 자, 이번 구매 관리에서는 단순 암기보다는 개념을 잡는 내용이 많습니다. 조리 기능사로서 나아가 영양사 등의 입장에서 음식점이나 급식소를 운영할 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식재료의 신선도 검수 내용이 다소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은 5과목으로 옮겨가서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외하고 4과목 구매 관리에서는 아주 좀 간단하게 최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시장 조사입니다. 시장 조사하는 목적은 식재료의 구매 예정 가격을 결정하고 합리적인 구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가로 신제품의 설계 그리고 제품의 개량을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합니다. 시장 조사 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조사는 일반 기본 시장 조사, 물품의 수급 그리고 가격 변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품목별 시장 조사, 안정적인 납품을 위해서 거래처에 대한 업태 조사, 그리고 유통 경로 조사입니다. 시장 조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용 경제성, 조사 적시성, 조사 탄력성, 조사 계획성, 조사 정확성 등의 원리입니다. 이 원칙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단어를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실 겁니다. 시장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것 자체에 비용이 많이 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식품을 구매하는 시기에 적당하게 맞춰서 그 기간 내에 조사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상황 그리고 가격 상황 등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전에 내가 어떤 시장 조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야 하고, 철저히 세워야 하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요것을 이렇게 짧게 표현해 둔 것이 시장 조사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다음 구매 관리인데요. 식품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징적인 몇 개만 찝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물이나 건어물, 공산품 등은 좀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에 1개월치를 한 번에 구입을 합니다. 육류는 일주일치를 구입해서 이제 냉장 시설에 보관을 합니다. 일주일치를 보관할 때는 전제사항이 당연히 냉장 시설이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겠죠. 그리고 생선이나 과채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체 급식에서는 식품 단가를 고려해서 월 2회 정도는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식재료의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경쟁 입찰 방식은 저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서 이용을 합니다. 공정한 업체 선정이 가능하고 구매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반대로 수의계약은 입찰을 진행하면서 긴 기간을 보내기에는 저장성이 낮고 가격 변동이 큰 식품에 대해서 이용을 합니다. 입찰보다는 진행하는 경비나 인력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구매를 위한 발주량을 산출하는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정미량은 폐기량을 제외한 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중량입니다. 다음은 검수관리입니다. 4과목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여기서 쌀이나 달걀 등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5장에서 5과목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검수관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관리는 납품받은 식재료가 주문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유통기한이나 포장 상태, 운반 상태에 위생 상태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보는 것입니다. 검수를 위해서 갖춰야 할 검수 구비 요건으로는 적절한 능력을 가진 검수 담당자를 배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수 구역은 식품 저장소랑 가까워야 합니다. 또 검수 시간은 공급하는 업체와 좀 협의를 해서 서로 혼선이 없도록 식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검수 시에는 구매 명세서나 구매 청구서 등을 이용해서 같이 확인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검수를 진행하는 시설은 540럭스 이상의 조도가 확보되는 곳으로 밝은 곳에서 하고, 물품과 검수자가 이동하기 좋은 원활한 곳, 넓은 곳, 그리고 해충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 청소와 배수가 용이한 곳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4과목 마지막 원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가 3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음식 재료를 구매한 그런 비용이겠죠. 노무비는 인건비입니다. 경비는 재료비랑 인건비를 제외해서 수소세라든지 다양한 비용을 말합니다. 위 세 가지가 음식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투입되면 직접비라고 하고, 그 외에 좀 간접적으로 보관하는 데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이지 않은 것은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가 있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가 있습니다. 원가를 계산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한 원가를 있는 그대로 계산하는 진실성의 원칙, 비용은 발생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발생 기준의 원칙, 경제성을 고려하는 계산 경제성의 원칙,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확실성의 원칙, 정상적으로 발생한 원가만 계산하는 정상성의 원칙, 다른 기간이나 다른 부분과의 원가를 비교하는 비교성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가 계산을 통해서 회계, 각종 계산 등의 상호 이용 가능한 상호 관리의 원칙입니다. 원가 계산은 일반적으로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3개월, 즉 분기별로 또는 1년에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원가는 직접비들을 더한 직접 원가,
거기에 간접 비용을 더한 제조원가, 제조원가에 판매 관리비를 더한 총원가, 총원가에다가 내가 얼마를 이익을 취할 것인가를 더한 판매 원가, 즉 판매 가격이 있습니다. 4과목의 마지막으로 계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재료를 먼저 사용해서 소진한다는 것이고, 후입선출법은 반대로 나중에 들어온 거를 또 먼저 써버리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어제 오늘 당근을 하나씩 구입을 했는데 오늘만 하나를 썼습니다. 근데 어제 살 때는 당근이 500원이었고 오늘 살 때는 1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입선출법일 때 원가를 계산하면 먼저 사온 거를 먼저 쓰기 때문에 어제 사온 거를 오늘 먼저 썼겠죠. 그래서 발생한 원가는 500원입니다. 어제 사온 당근의 가격이 500원이었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은 가장 마지막 산 당근이 오늘 산 당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산 당근을 먼저 썼는데 그 당근의 가격은 100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는 1000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에 어제 오늘 당근을 산 비용은 1,500원으로 똑같지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을 각각 썼을 때 발생 시점에서 생겨난 원가를 보는 계산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에 대해서 무언가를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그런 공식 같은 거에다가 수학적인 거에 어려움을 이렇게 막 겁을 내지 마시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해서 뭐가 먼저 나와서 뭐가 뭐를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손익분기점은 무언가를 팔기 위해 들인 비용과 벌어들인 수익이 일치하는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박을 장사하기 위해서 호박 10개를 5만원에 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하나에 만원씩 팔았습니다. 오늘 총 10개 중에 5개를 팔았다면 호박 사오는데 5만원을 들였는데 5만원을 벌었죠. 그래서 그 비용과 수익이 같아지는 지점인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하나를 더 팔게 되면은 그럼 6만원을 벌게 되니까 이때는 수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과목에 오셨습니다. 5과목은 크게 조리 준비와 재료를 다루는 조리 원리로 나뉩니다. 조리 준비는 상식선에서 개념들을 이해하면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조리 준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리의 목적은 5가지가 있습니다. 재료가 함유한 영양가를 최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 그리고 향미를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색과 조직감을 향상시키는 것, 소화가 되기 좋게 만드는 것, 그리고 유해한 미생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영양분을 보충한다, 뭐 더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좀 맞지 않은 말이 되겠습니다. 조리할 때 열 전달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열 전도를 이용한 요리법은 후라이팬이 달궈져서 볶음 등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돼서 재료를 익히는 겁니다. 대류는 냄비에 물을 끓여서 삶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뜨거워진 액체나 기체가 온도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익히는 겁니다. 복사열, 방사열을 이용하는 방식은 오븐을 이용한 조리입니다. 뜨거운 열 에너지를 통해서 익히는 겁니다. 추가로 전자레인지는 초단파,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익히는 조리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칼은 칼끝, 칼날, 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썰기의 목적은 크기와 모양을 좀 정리를 한다, 그리고 못 먹는 부분을 제거를 한다, 소화가 되기 좋도록 한다, 그 다음에 열 전달과 양념, 조미료들이 잘 침투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칼의 종류와 썰기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계량법입니다. 우리나라 계량컵은 한 컵이 물 200g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량 스푼은 큰 스푼은
15ml가 들어가고 15g이고, 작은 스푼은 5mg, 5g입니다. 이제 재료들을 어떻게 계량을 해서 눈금을 잃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그런 가루 재료들은 계량컵이나 계량 스푼에 일단 수북하게 담은 다음에 윗면을 이렇게 평평하게 깎아서 계량을 합니다. 식초, 간장 같은 액체류는 계량컵, 계량 스푼에 이렇게 담은 다음에 평평한 곳에 놓고 눈금을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봤을 때 액체 표면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에 눈높이를 맞춰서 눈금을 읽습니다. 버터나 마가린 같은 고체 재료는 계량컵이나 스푼에 이제 좀 이렇게 빈 공간이 없도록 최대한 채워서 표면을 깎아서 계량을 합니다. 쌀이나 깨 같은 알갱이 재료는 계량컵 스푼에 넣고 흔들어서 메운 다음에 표면을 깎아서 계량을 하고요. 농도가 큰 이제 고추장이라든지 꿀 같은 이렇게 농도가 이렇게 질퍽한 재료들은 계량컵 스푼에 이렇게 담은 다음에 꾹꾹 눌러 가지고 표면을 깎아서 계량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조리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장을 선정하는 3대 원칙은 위생, 능률, 경제성입니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위생이고, 그 다음에 능률, 마지막이 경제성입니다. 조리장의 위치는 통풍, 채광, 배수가 잘 되는 곳, 그리고 악취, 그리고 먼지나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 비상문, 비상구나 통로를 방해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음식의 운반과 전기 배선이 좀 이렇게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가능한 곳, 재료의 반입과 오물 반출이 용이한 곳이어야 합니다. 조리장의 바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도 있는데, 다른 조건들은 조금 상식선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 바닥에 대해서 조금 용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벽에 1m 높이까지는 물 청소가 가능하도록 내수성 자재를 이용해야 합니다. 조리장의 바닥은 물 청소랑 배수가 용이하도록 물매를 100분의 1 정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매는 바닥의 경사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이제 경사를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리장의 창문은 바닥 면적의 20에서 30%가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조리장의 작업대는 니은형, 디귿형, 일렬형, 병렬형, 아일랜드형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일랜드형은 환풍기나 후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조리장의 물 사용량을 알아보겠습니다. 급식 시설별로 1인당 급수량이 병원 급식은 10에서 20리터, 일반 급식은 5에서 10리터, 학교 급식은 4에서 6리터입니다. 병원 급식의 급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재료별로 가진 다양한 특성들을 알아볼 텐데요. 각 재료별 특성이기 때문에 내용마다 좀 연관성이 없어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긴 한데, 최대한 이해하면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잡아서 암기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분입니다.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찹쌀이 맵쌀보다 찰지고 쫀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맵쌀은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스가 섞여 있는데, 찹쌀은 아밀로펙틴 100%이기 때문입니다. 아밀로스는 앞서 3과목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전분의 노화, 호화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밀로오스가 있을수록 노화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찹쌀은 아밀로스가 없기 때문에 호화 상태, 찰진 상태를 더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분의 호화, 노화는 앞서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추가로 전분의 덱스트린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덱스트린화는 뻥튀기, 팝콘, 누룽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전분을 물 없이 가열하면 팡팡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분과 관련해서 식혜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식혜는 엿기름 속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전분이 이제 당으로 분해되고 달아지는 건데요. 50도에서 60도에서 가장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엿기름의 농도가 높아지면 당이 되는
당화 속도도 빨라집니다. 다음은 쌀입니다. 밥을 지을 때 물의 양은 쌀 무게의 1.4배에서 1.5배 정도 넣으면 됩니다. 부피로 따지면 1.2배 정도입니다. 다음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강력분은 익히면 질기고 단단해집니다. 글루텐이 가장 많기 때문인데요. 글루텐 13% 이상을 강력분이라고 합니다. 식빵이나 파스타, 마카로니 등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중력분은 글루텐이 10%에서 13%인 밀가루인데요. 다용도로 한식이라든지 여러모로 만두피, 국수라든지 전을 부칠 때라든지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박력분은 글루텐이 10% 미만의 밀가루인데요. 주로 제과에서 사용해서 케이크라든지 튀김옷에서도 사용을 하고, 쿠키, 파이 같은 데서 이제 부드러운 밀가루를 사용한 음식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서류와 두류입니다. 서류는 뿌리 식품인 감자, 고구마 등을 말하고요. 두류는 콩을 말합니다. 콩, 팥, 녹두 이런 것들인데요. 콩을 이용한 두부는 콩의 단백질 글리시닌이 무기염류에 의해서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두부의 응고제로는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황산칼슘, 황산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쉽게 외워보면 염화, 황산. 근데 뒤에 칼슘, 마그네슘이 붙으면 됩니다.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황산칼슘, 황산마그네슘. 자, 다음은 과일입니다. 과일을 이용한 가공품은 대표적으로 잼이나 젤리, 마멀레이드가 있습니다. 잼은 과육에 이제 설탕을 60에서 65% 정도 넣은 다음에 농축시켜서 점성을 띠게 만드는 잼이고요. 젤리는 과일즙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가열하고 냉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멀레이드는 과일즙 그리고 설탕, 과육, 껍질 그런 것들을 섞어서 조각을 내서 가열해서 농축한 겁니다. 과일의 향기를 내는 성분도 알아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육류입니다. 부위별로 조리법을 보겠습니다. 탕에는 양지, 사태, 꼬리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요. 육수가 우려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찬물에서부터 고기를 같이 넣고 끓입니다. 다음으로 장조림에는 홍두깨, 우둔, 대접살 등을 쓰는데요. 물을 미리 끓여서 끓을 때 간장, 설탕 같은 양념을 넣고 그 다음에 고기를 넣어야지 육즙이 이제 빠져나오지 않고 고기가 막 단단해져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끓을 때 넣으면 육즙을 보호하면서도 부드러운 고기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육은 양지, 사태, 우설 등을 이용하는데요. 장조림처럼 물이 끓을 때 넣어야 이제 식감이 좋게, 맛도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이에는 등심, 안심, 갈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젤라틴을 보고 가겠습니다. 젤라틴은 콜라겐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겨나는 성분인데요. 젤리나 마시멜로, 아이스크림이나 족편 등을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염류 같은 소금을 첨가를 하면 이 젤라틴이 응고가 촉진이 되고요. 반대로 단백질 분해 효소나 설탕, 산을 넣으면 응고력이 떨어집니다. 육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육류의 사후 경직이라든지 숙성, 자기분해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뒤에서 요 밑에서 바로 나올 생선과 함께 같이 비교해 보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선 나오기 전에 우유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에는 두 가지 단백질이 있습니다.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입니다. 카제인은 산이나 레닌 효소와 만나서 응고가 됩니다. 유청 단백질의 종류에는 베타락토알부민이나 베타락토글로불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유를 가열할 때 생기는 이런 피막 그리고 침전물들이 유청 단백질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막이 생기는 거를 방지하려면 약한 불에서 은근히 끓이거나 아니면 계속 저어가면서 끓여주면 됩니다. 우유의 균질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의 균질화는 우유 속에 있는 지방의 크기를 미세하게 쪼개버려서
유화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요. 유지방의 소화를 돕고 지방구의 그 각각의 크기를 균일화시켜서 크림층 형성을 방해하는 큰 지방구를 제거하는 겁니다. 우유의 응고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응고 성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우유 속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의 응고 성질로 치즈나 요구르트를 만듭니다. 카제인 단백질과 레닌 효소가 이제 결합하면서 응고가 되는데, 그리고 치즈나 요구르트 외에 이런 응고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푸딩이나 커스터드를 만들 때 겔 형성을 좀 돕고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역할로도 우유의 응고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천입니다. 한천은 우뭇가사리 같은 홍조류들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설탕을 첨가하면 점성과 탄성이 좀 더 올라가고요. 한천을 이용해서 양갱이나 양장피를 주로 만듭니다. 앞서 육류에서 살펴봤던 젤라틴으로는 아이스크림이나 마시멜로, 젤리나 조편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난황의 유화성을 한번 여기서 그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의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 유화제로 이용되는 건데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기름과 섞는 건데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마요네즈, 크림 스프, 케이크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패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생선은 흰살 생선과 붉은살 생선이 있는데요. 흰살 생선은 먼 바다에서 살고 있고, 붉은살 생선은 가까운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흰살 생선은 지방 함량이 적고 조기나 광어, 가자미, 도미 등이 흰살 생선입니다. 붉은살 생선은 지방 함량이 5에서 20%로 비교적 높은 생선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아시는 참치, 다랑어, 고등어, 꽁치 등이 있습니다. 어류의 특징을 보면 산란기 직전에 지방이 가장 많기 때문에 맛이 가장 좋습니다. 육류보다 살이 부드러운 이유는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육류에 비해서 적기 때문이라고 해요.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물로 씻어서 냄새를 일으키는 그런 수용성 성분인 트리메틸아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유에 담가두거나 카제인 성분을 통해서 냄새 성분이 흡착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레몬즙이나 식초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넣는 방법, 그리고 마늘, 생강, 파 등 향신료 등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생선을 끓일 때는 처음부터 뚜껑을 닫아서 끓이지 않고 뚜껑을 열어둬서 냄새 성분이 날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선의 냄새, 비린내를 제거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생선을 조리 시에 어떤 유의점이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생선 요리 시에 끓이거나 조릴 때는 반드시 물과 양념을 먼저 넣고 끓이다가 끓는 물에 생선을 넣습니다. 비린내를 방지하고 생선 살을 빠르게 응고시켜서 이제 좀 더 단단한 살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또 이제 살이 부서져서 국물이 탁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생강을 넣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덜 익은 생선에서는 생강 이제 탈취 효과를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강은 어느 정도 생선이 익은 다음에 넣어야지 비린내를 제거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류가 부패하면서 냄새를 일으키는 성분을 보겠습니다. 그 성분들은 이제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황화수소, 인돌 등이 있는데요. 어류의 초기 부패는 트리메틸아민 3에서 4%가 됐을 때, 그리고 휘발성 염기질소가 30에서 40 정도 mg이 되면 좀 부패가 시작됐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어류를 이용한 가공식품에는 어묵이 있죠. 어묵에 점탄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분을 넣어줍니다. 또 어육 단백질의 탄력성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묵에는 전분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간다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표현이 달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류와 어류의 사후 경직, 숙성, 자기소화, 부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류와 어류가 죽으면 이제 단단하게 굳는 사후 경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후 경직이 풀어지면서 숙성, 즉 자기소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미생물들에 의해서 부패가 진행이 되는데요. 육류는 액틴과 미오신의 결합에 의해서 액토미오신이 이제 형성이 돼서 근육을 경직시키게 됩니다. 이때는 가장 질기고 맛도 없고 아무리 해도 연해지지 않습니다. 사후경직 기간이 끝나야 고기의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사후경직이 풀립니다. 이때를 이제 숙성 또는 자기 소화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숙성되는 단계에서는 고기가 가장 연하고 맛이 좋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죽은 지 12시간부터 사후 경직되기 시작해서 하루 정도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냉장 보관 시 3일에서 10일 정도 숙성이 진행됩니다. 표를 보시면 육류의 사후 경직과 숙성 기간이 꽤 길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류 생선은 죽으면 거의 곧바로 사후 경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로 죽은 지 1시간에서 4시간 동안에 가장 강하게 사후 경직이 일어나는데요. 생선은 사후 경직이 일어나기 직전이나 그 진행 중일 때가 가장 맛이 좋고 신선합니다. 육류와는 반대로 자기 소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살이 부서져 버리고 맛과 풍미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생선과 육류의 사후 경직, 자기 소화의 시간대가 다르고 그 각각의 특성이 다르다는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조류를 보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는데요.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녹조류는 클로렐라, 청각, 파래, 매생이 같은 것들이 있고, 갈조류에는 미역이나 다시마, 모자반이나 톳 이런 게 있고, 홍조류는 김, 우뭇가사리가 있습니다. 녹조류는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살고, 홍조류는 가장 먼 바다에서 서식합니다. 다시마 표면에 있는 흰 가루는 민니톨이라는 성분입니다. 다음으로 알긴산은 해조류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점액질 물질로 이제 유화제로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지방을 말하는 유지가 산패를 촉진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산패가 되고, 빛이나 자외선을 받으면 촉진되고, 금속에 닿으면 촉진되고, 수분이 많을수록 산패가 촉진되고, 유지 자체가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산패가 촉진이 됩니다. 다음으로 냉동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육류나 어류는 급속 냉동을 하고, 해동 시에는 냉장고를 이용하거나 5도에서 10도 정도 온도에서 자연 해동을 합니다. 반조리 식품은 냉동된 상태에서 그냥 꺼내서 바로 전자레인지나 오븐을 이용해서 급속 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급속 냉동은 마이너스 40도에서 빠르게 얼리는 방법이고, 완만 냉동은 마이너스 15도에서 마이너스 5도 정도 사이에서 천천히 얼리는 방법입니다. 식품의 조직이 최소한으로 손상되면서 냉동하고 해동하는 방법은 급속 냉동 후에 완만 해동하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냉동하면 조직이 잘 상하고, 빠르게 해동을 하면 조직이 잘 파괴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 감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쌀알이 투명하고 타원형으로 모양이 이제 고른 것이 좋고, 냄새가 나지 않고 광택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통조림은 캔에 녹슬거나 찌그러지지 않고, 개봉했을 때 음식물의 모양이라든지 색, 맛, 그런 어떠한 변형도 느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유는 물에 한 방울 똑 떨어뜨려 봤을 때 구름같이 퍼져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류는 물에 가라앉고 표면에 윤이 나고 점액이 없고 비늘이 고르고 잘 압착돼서 광택이 나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눈은 이제 좀 돌출이 되어 있고 투명한 것, 그리고 살은 탄력 있고 아가미 색이 선홍색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육류는 소고기는 원래 붉은색이고, 돼지고기는 약간 연분홍색이라고 합니다. 원래 색상을 잘 유지하는 것을 골라야겠죠. 달걀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달걀은 6%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아야 되고,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광택이 없고, 빛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비추는데 노른자가 가운데 딱 중앙에 위치해 있고, 노른자에 딱 동그라미가 뚜렷하게 윤곽이 보이는 것이어야 하고, 얘를 흔들어서 소리를 들어봤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달걀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수치도 있는데요. 난황 개수와 난백 개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날달걀을 이제 바닥에 깼을 때 두께로 계산할 수 있는 건데요. 난황 개수는 이 지름분의 난황의 높이를 계산한 것이고, 난백 개수는 지름분의 난백의 높이를 계산한 것입니다. 난황 개수는 0.36 이상, 난백 개수는 0.15 이상이 신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조리기능사 필기 공통 내용들을 총 정리해 봤는데요. 저도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걸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래도 시험에 좀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막으로만 띄워드리거나 이런 게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직접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은 조리 기능사로서 준비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따라오세요.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6번째는 휘발송, 동양, 모양. 자, 마지막으로 아니사키스트 오염지표 소변에서 부상으로 접객업. 자, 다음